최근 들려왔던 소식 중에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수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침몰하고 승무원들도 모두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고의 발생지가 다름 아닌 서해라는 주장도 나와서 더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강력한 전략 무기를 한순간에 잃은 중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각종 정황 증거가 의혹을 부추기고 있으며 중국 역시 내부적으로 사태의 정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각국은 새삼스레 다시 대두된 잠수함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8월 말 대만 매체들은 중국의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블 뉴스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중앙통신 CNA도 인터넷 매체 보도를 인용해 사고로 인해 탑승한 중국 해군 장교와 장병 전원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의 대변인 순리팡은 대만군이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통해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력의 움직임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중국 핵잠수함 사고와 같은 정보를 듣지 못했고 이러한 정보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는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뉴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추가로 확인할 공식 성명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93형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미국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선박중공 집단 CSIC 가랴오닝성 보하이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총 6척이 건조돼 실전 배치됐죠. 1번함이 93형이며 이를 개량한 2번함이 093A형, 3번함이 093B형입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러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합니다. 네이벌 테크놀러지에 따르면 중상급의 길이는 107m, 너비 7.5m, 배수량은 7000T로 추정됐습니다. 선체는 물방울형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30km/h의 승조원은 100명이죠. 네이블 뉴스는 093A형이 영국 해군의 어스튜트 핵잠수함과 같은 크기로 프랑스 최신 잠수함 슈프란급과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중간 크기쯤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무장이 특히 강력합니다. 함수에는 상단에 4기, 하단에 2기 등 6기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블 뉴스는 어뢰 크기의 무기 22발로 무장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여기에는 수상 함정과 육상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EJ-18 초음속 순항 미사일, EJ-82 대함미사일, 로켓 발사 기뢰, 어뢰가 포함됩니다. 어뢰로는 미국의 MK-48 중어뢰에 비견되는 U-6 중어뢰와 전기 추진 어뢰 등이 탑재됩니다. 유선 유도가 가능한 U-6 어뢰의 사거리는 최대 45km이며 공격 시속도는 시속 65km에 달합니다. 탐지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의 탐색과 공격을 위한 중주파수 소나, 함 선체 양측에 저주파 선배열 소나를 각각 탑재하고 있고 능동 탐색과 공격을 위한 예인 소나도 갖추고 있죠.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내놓은 연내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대수상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093B형을 추가고 건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093B형을 추가고 건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격에 치중된 성능을 만들다 보니 잠수함으로서 기본 소양인 안전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해저에서 사고가 나면 승조원들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사고 시 생還 가능성이 거의 5에 수렴하므로 잠수함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승조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폭발했다고 하니 그 중국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일단 공식 성명을 통해 잠수함 침몰 사고는 사실이 아닌 루머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누가 봐도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은폐하겠다는 의미로 보였죠.
그래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니 이 사고는 그렇게 잊혀가는가 싶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며 다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대만 해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서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대만과 인도의 몇몇 매체가 흑산도 서쪽을 사고 지점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93급이 다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원자로가 파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인양에 성공하는 경우 중국 해군 잠수함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든 대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미 공군의 특수 정찰기 WC-135R 콘스탄스 피닉스가 사고 시점인 지난 8월 말부터 열흘이 넘게 서해안 상공에 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위해 미군 강습 상륙함이 서해로 들어오는 등 정찰기가 뜰 만한 다른 일도 없지는 않았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든 서해에서든 중국 잠수함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찰기가 아니라도 중국군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해당 시점 이후로 자취를 감추면서 숙청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93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성능을 갖춘 최첨단 무기였고 다른 무엇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만 봐도 일대의 손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일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잠수함을 고기밥으로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물어 중국군 고위층까지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라져버린 중국군 고위 인사는 리쌍푸 중국 국방부장입니다. 리쌍푸 중국 국방부장은 실제로 지난 8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민 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또한 숙청설을 제기한 바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리 부장이 자취를 감춘 것과 관련해 현재 중국 공산당이 2017년 10월 이후 군사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데 이때는 마침 그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 발전부장을 맡았던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리쌍푸를 비롯해 방산업체 고위층 등 최근 10년간 무기 개발 및 도입을 주도했던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현재 무더기로 실종된 상태라며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핵 추진 잠수함 침몰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핵 추진 잠수함 침몰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핵잠수함을 날려먹은 것은 사실일 것 같다는 설이 지배적인데요. 최첨단 핵잠수함도 이렇게 한순간에 침몰해버리는 사례가 생기자 잠수함이 사고로 허무하게 침몰된 다른 사고들도 이번 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 해군의 난갈라함이 발리섬 북쪽에서 원인 미상의 사고로 침몰해 승조원 53명이 전원 회생된 사고가 있었죠. 이때 난갈라함은 무려 9년이나 창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승조원 정원 34명을 19명이나 넘겨서 태우고 다녔던 만큼 직접적인 원인은 불명이나 인재임에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리는 이때도 깨알같이 한국 탓을 해보려고 했었지만요. 2000년에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함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바렌츠해까지 나가서 훈련을 하던 도중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서 2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렸고 초당 9만 리터씩 쏟아져 들어오는 물에 동제력을 상실해 침몰했죠. 당시 승조원은 118명이었는데 러시아는 핵잠수함 기술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구출 작업에 늦장을 부렸고 서방의 구조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모든 승조원들이 질식으로 숨진 모습을 발견한 것은 노르웨이 해군에 구조되었습니다. 폭발 원인이었던 어뢰발사관의 장비가 너무 낡았던 것, 그리고 구할 수 있었던 승조원들을 구조하는 데 실패한 점 등으로 이 사건 역시 인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사고의 경우 승조원들의 생환율이 극히 낮은데 그래서 다른 무기들에 비해 잠수함은 성능만큼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잠수함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역 잠수함들에 비견하면 개발 시기가 가장 최근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무장이나 동력 체계와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이 가능한 한 분리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수습 체계를 갖추고 있어 승조원들에게도 이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중한 화력과 세계 최장의 자망시간 등 성능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니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잘 알려진 대로 캐나다와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필리핀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 둘 중에서 잠수함 도입을 결정할 계획인데,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러 보낸 사찰단은 한국에만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승산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잠수함 사업에서 유럽 바깥에서도 잠수함을 사올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더니,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한화의 부스를 찾아 한국산 잠수함을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필리핀도 최근 들어 해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인데, 프랑스와 독일이 입찰한 가운데 그 사이로 한국도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소형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제시한 기종들은 모두 이미 요구 체급을 넘어서고 있어 어느 쪽을 고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잠수함을 한국이 제안한 것인데요. 필리핀의 경우 해군 전력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 의존해서 현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업에서도 한국의 승률이 작지 않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수출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한국. 앞으로도 한국이 더더욱 많은 수출을 통해 잠수함 분야에서도 큰 축을 이루기를 기원해봅니다. 그 어느 어떤 나라보다 핵 추진 잠수함에 열과 성을 쏟았던 중국이 최근 멘붕에 빠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해 옆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퍼지며 중국 해군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앞서 대만 언론들은 최근 포엑스 라이브 포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중국 해군 핵잠수함이 대만해 옆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미확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중국 핵잠수함은 93형 상급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여기에 탑승한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순리팡 대변인은 대만해 옆 인근 모든 해공력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핵잠수함 사고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시보는 지난달 23일 미 공군의 핵탐지 정찰기 WC-135 콘스턴트 피닉스가 동남아 해역에서 북상해 사고 소문이 돌던 지역을 비행했다며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은연중 내비쳤습니다. 사실 중국도 핵잠수함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100%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핵잠수함 사고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 유언비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는 건 93형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에다 미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어 전력상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러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93형 상급 잠수함의 선체는 물방울 구조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93형 상급 길이는 107m, 너비 7.5m, 잠수 시 배수량은 7000T로 추정됐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이며 승조원은 100명입니다. 무장의 경우 중국산 이글 스트라이크 18초음속 대함 미사일 PC-8 로켓 어뢰, 창젠 10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어뢰관을 장착하고 동시에 최소 20발 또는 36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 발사. 반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든에 따르면 중국 93형 잠수함의 겉모습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다르지 않지만 잠수함 수는 6척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전투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93형 상급의 뒤를 이어 성능은 비슷하지만 추적 능력이 뛰어난 95형과 96형 수급 핵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해군의 수중 전투 능력은 러시아 아쿨라급 핵잠수함과 대등한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중국 핵잠수함 침몰과 관련해 초유의 관심사는 핵 유출 여부입니다. 최근 자유시보는 대만 내 63개 환경방사선 관측소 중 이상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역 방사선 배경도 정상 범위에 있어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왕충더 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변인은 핵잠수함이 침몰하면 핵 누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 순리펑 대변인 역시 합동 정보를 통해 대만 해협 주변을 면밀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잠수함은 비밀 수중 무기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잠수함 함대의 생존율이 해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역사상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 사고가 발생하면 선체가 심하게 침수되고 심지어는 배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 핵잠수함 침몰설이 대만 언론을 통해 퍼진 가운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산토우 앞바다에 가까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예인선 항공 사진을 입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수함 연구원이자 관찰자인 서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해협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공격 핵잠수함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수의 구조선이 모이는 장면을 공개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가 사고 소문이 났던 대변 해협과 중국 연안 주변에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응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WC-135 계열은 핵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로 동체 옆에 달린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 원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핵 사고 판정에 활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WC-135를 통해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핵 누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핵잠수함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게 많지만 국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사고 장소가 왜 하필 대만 해협이었는지, 양안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안보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 사이는 최근에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앞서 6월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기적인 대만 해협 항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군함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만 다른 동맹국 군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건 이례적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 인민해방군 스이 대변인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할 때 중국군 군함 한 척이 미 구축함에 140m 이내로 근접했고 함수 앞으로 끼어드는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 구축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노트로 속도를 낮추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이어질지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태국이 그야말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태국은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크게 한 방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앞서 태국은 2015년 중국으로부터 유한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조 원이 넘는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에선 SE6T 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대우조선해 양도 태국 잠수함 사업에 뛰어들며 호평을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중국의 회유책으로 인해 막판의 결과가 확 뒤집히며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국이 중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마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태국이 한국을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은 계약 조건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는 건 물론 잠수함에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 태국은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대신 엔진만은 독일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독일산 MTU 프리드리히샤펜 4 디젤 엔진에서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MTU 디젤 엔진은 이후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에 묶여 있었지만 사실은 이 조치가 전면적인 게 아니어서 테난먼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수출됐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순급 디젤 잠수함용으로 MTU-4 디젤 엔진이 중국에 수출됐고 최소 26개의 MTU-4 엔진이 중국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사태가 일면서 이제 독일과 EU의 대중국 규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간경으로 바뀌자 MTU-4 역시 중국에 대한 엔진 수출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태국이 주문한 위안급 잠수함이 건조되면서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잠수함 구매에 부정적이었던 당시 태국 여론마저 엔진 없는 잠수함을 산다는 것이냐며 들끓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자 태국은 결국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국 엔진을 태국 잠수함에 적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을 간신히 무마시킨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타임스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으로선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잠수함을 도입해 해군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잔머리를 쓰다가 막다른 길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싼 값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만이 있어도 결함이 있어도 어찌됐든 일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위안급 잠수함이 수출까지 추진할 정도로 기술력을 자화자찬했지만 앞서 핵잠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잠수함을 팔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졸지에 엔진 없는 중국 잠수함을 가지게 된 태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 매일 100척이 넘는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16척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10월 하루 평균 81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43.2%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8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한 뒤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중국어선은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허가를 얻어 서해 NLL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리 어장 쪽으로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하는데요. 저인망 중국어선까지 금어기를 끝내고 지난 16일부터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서해상의 불법 중국어선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어선들은 단순히 불법으로 꽃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 위험한 해상 민병으로 돌변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에서 민간 선박을 투입해 해군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불법 어선들을 가만히 두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이러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 개량한 무기가 전 세계에 주목받으며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기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시진핑은 3연임이 확정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해양 강국 건설을 통한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최근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해양 패권에서 미국을 제치고 팍스 시니카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팍스 시니카는 중국에 의한 평화라는 라틴어의 뜻으로 중국의 패권에 의해 동아시아의 평화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이 바다를 접한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에서 미국을 꺾으려면 강력한 해공군력 건설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10년간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해에 2터부터 3척 건조하는 대형 방공 구축함을 동시에 5터부터 6척씩 건조하는가 하면 호위함급 무장을 갖춘 초계함을 10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함정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으나 엄청난 규모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심지어 민간 선박에도 무장한 민병 조직을 승선시키고 있습니다. 해상민병이라는 이름의 해군 보조 병력을 확충하고 나선 것인데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서 많으면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필리핀 해역 휘트선 암초에 중국 어선 250여 척이 대거 몰려들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삼국지 적벽대전 속 연안개처럼 어선과 어선을 이어 거대한 방벽을 이룬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바람을 피하려는 중국 어선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중공이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해상민병대 가 공식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남중국해 분쟁 수역을 차지할 때 쓴 회색지대 전략 그레이존 스트래티지로 해군 해양경찰 같은 공권력 대신 국제법상 완전한 민간인을 내세워 해역을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공이 회색지대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해상 목표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법이 바로 해상민병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해 이어도 해양에도 이처럼 해상민병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들의 과격행위 배후에 해상민병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불법 조업하던 100T급 중국 어선이 해경에 고속단정 한 척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사건도 그 뒤에 해상민병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상민병 활용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박들이 겉으로는 민간 선박을 의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해상 능력을 강화하는 민군 융합정책의 일환이며 이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예전 시진핑 첫 취임 직후의 난사 중추함대 창설 이후 그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함대에 보조금을 지급해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였고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해상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중국 해상민병은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나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비대한 비밀단체입니다. 2022년 현재 약 100만 명 안팎일 것이라는 추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해상민병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단 겉으로는 민간 어선으로 의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중국 해군을 저지할 전력을 구축하는 데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병대도 기존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던 대규모 상륙작전과 내륙 진공, 지상 작전 능력은 축소하고 적 군함을 공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병대와 함께 네메시스를 구축하고 공군은 폭격기는 물론 수송기에서도 스텔스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 투발할 수 있는 래피드 드래건 만들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해병대 네메시스 시스템의 핵심인 NSM은 가격이 한 발에 220만 달러 약 30억 원이며 공군 래피드 드래건의 중심인 장거리 대함미사일 LRASM은 한 발에 400만 달러 약 57억 원가 넘습니다. 미군이 이런 미사일을 수백 발씩 구매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하면 분명 중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와 가격에 비해 중국이 동원 가능한 함정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 척에 1억 원도 채하지 않을 해상 민병 선박을 잡으려고 한 발에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쓸 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형 선박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야심차게 신형 대함 무기를 내놓았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가격은 저렴하고 수량은 많으며 동시에 파괴력도 갖춘 퀵싱크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한 정밀유도 폭탄 JDAM에 이동 표적 식별 및 추적을 위한 광학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탐색기와 연동된 조종 날개를 달아 고정 표적 타격용인 JDAM에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부여한 것인데요. 퀵싱크의 가격은 한 발에 30만 달러 약 4억 3천만 원 수준이며 양산에 돌입하면 20만 터부터 25만 달러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퀵싱크는 미 공군과 해병대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JDA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최대 30km 정도로 중국 해상 민병 선단에 단 한 척의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있다면 그 전에 요격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군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를 손에 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개발 중인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위 개량형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2010년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민간 거주구역을 공격한 연평도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한국군은 F-15로 반격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군이 가지고 있던 JDAM의 사정거리가 짧아 반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한국군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중국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무기를 개발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KGGB를 개량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할 전망인데요. 발당 가격은 약 1억 원으로 미국의 퀵싱크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KGGB는 사거리 말고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나토 표준 무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항공기는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 없이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JDAM은 폭탄 유도 장치에 표적 정보를 입력할 별도의 전선을 파일론과 기체 내부에 깔아야 하는데요. 항공기 임무 컴퓨터에 표적 좌표 수신 및 입력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KGGB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태블릿 PC 크기의 소형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말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폭탄 유도부의 표적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기에 F-5, F-4 같은 구식 전투기도 개조 없이 장거리 초정밀 타격용 전폭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GGB 개량형은 이동 표적 타격을 위한 탐색기와 조종부가 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만 이뤄지면 한국은 미국 퀵싱크와 비교해 사거리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인 극강의 가성비를 갖춘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장거리 대함 유도폭탄 능력은 KGGB는 물론 이를 주력 공격 무장으로 운용할 FA-50의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FA-50에는 통상 6발이 500파운드 폭탄이 탑재되는데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FA-51대로 적함 4척을 동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A-50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AESA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이 추가되고 공중급유 장치까지 장착한 블록 20 모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방공작전과 지상 공격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운용하다 유사시 개량형 KGGB를 달아 작지만 강한 대함 공격기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즉, KGGB와 FA-52 조합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매력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발트해 주변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 이란 고속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중동 나라들이 잠재적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FA-50은 폴란드에 수출되며 유럽 지역을 뚫으며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KGGB도 이미 2018년 사우디에 수출했던 전력이 있고 최근 태국 공군도 T-50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며 KGGB까지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퀵싱크 KGGB 개량형은 중국의 해양 강국의 꿈을 박살 내줄 신박한 무기로 주목받으며 미국도 탐낼 정도의 세계 최강의 가성비를 갖춘 대함 타격 무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